30일 동안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옥석투쟁을 참고 견뎌준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분규가 취하지 않도록 노사 생생 발전을 위한 합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워낙 의견차가 크고 민영상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정을 운영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일단락됐습니다. 일단 경찰력 동원한 강제 진압, 인명피해 이런 파국은 피했습니다만 남은 문제 적지 않죠. 근본 원인,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출신인 양승훈 경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우조선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던 건가요? 예, 2012년부터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 일을 좀? 처음에 이제 인사 업무를 좀 했고 나중에 혁신 업무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회사의 구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 이번 파업 사태 보신 소회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예,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팽팽하다는 것은 어떤 간절함들이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간절함들이 부딪혔다. 조선소 현장 굉장히 덥습니다. 조선소가 2주 휴가를 가는 연속으로 가는 그러한 사업장인데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예요. 그러니까 블록 안에 들어가면 한 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뭐 밑창이 녹는 정도의 뜨거움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유채한이라는 노동자는 자신을 스스로 용접 불꽃으로 옥새를 하고서 투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배가 나가려면 진수를 해야 되거든요. 물을 넣어가지고 배를 빼야 되는데 배를 띄워야죠. 예, 진수가 빨리 돼야 회사가 경영이 살아나니 그래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들이 팽팽히 이제 맞서는 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평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합의로 끝나긴 했잖아요. 네. 노조가 사실상 투항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래도 지금까지 교섭의 주체로 인정을 못 받았었으나 이제는 교섭의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좀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애초 내세웠던 30% 임금 회복이나 다른 뭐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손배소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을 많이 남겼다는 점에서 노조가 아주 유리하게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파업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갔던 네. 이제 구조조정을 했던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축 경영도 해야 되고 저임금 기조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인수합병을 이제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이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제 올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엔 또 방향이 서지 않아가지고요. 또 하나 더 따져보자면 생산을 사실은 현장의 생산직들 원청 생산직들보다는 하청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되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인력난이 납니다. 그러면 이 저임금인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고 이번 파업도 그러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청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기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생산을 전부 다 정규직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청을 쓰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선소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되는 원청 생산직 인력들이 생산하기보다는 간접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비율을 이제 하청들이 많이 메우다 보니 하청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고급한 노동을 하는 건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정규직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아프신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근골격계가 심해져가지고 산재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계속 신입사원을 정규직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또 충분하게 순환이 되지 못한 측면들이 사태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회사를 매각해야겠다 이런 방향이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력을 수혈을 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건전하게 키워가는 이런 방향으로는 인력 구조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군요. 예, 투자는 좀 미뤄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긴축 경영을 해서 매각하고 나면 그 인수합병한 주체가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실패하고 나면 좀 붕 뜨는 상황이 오고 지금 또 새 정부도 섰고 산업은행도 지금 경영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다른 매체랑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문제를 낙후되게 푸는 것이 상황을 더욱 낙후시켰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판에 박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긴축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방식으로만 얘기하고 뭔가 핵심적인 요소의 투자를 예를 들면 인력에 투자한달지 설비에 투자한달지 이런 게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뭐 손배소를 굉장히 언급한달지 아니면 이러면 지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노조가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낙후되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제가 좀 썼었습니다. 낙후되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거다. 네. 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사실은 이 뒤 배경에 보면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잖아요. 네네. 파업한 분들이 120분 정도밖에 안 됐었고 네. 이 구조 자체가 좀 불가피하기도 합니까? 조선업종은 특성상 정규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성립하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업계의 최대 판도가 이제 2015년 정도인데 인력 관점에서 그때 20만 정도가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만 보면은 10만이 채 안 됐어요. 한 9만 정도 됐고 지금도 조금 회복해서 12만 정도 돼요. 조선 업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예, 업황이 안 좋으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정규직으로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20만 명을 뽑았으면 지금 한 10만 명은 계속 이제 자신의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청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도 유동성 때문에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하청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제 또 원가 절감이라는 관점에서도 인력을 좀 싸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조선업 노동자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2015년에는 20만 명 가까이 되던 게 지금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는데 2020년에. 네. 근데 보면 하청 노동자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청은 많이 안 줄었고. 네네. 그러니까 원청 직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후퇴해도 해고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직들은 조금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생산직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하청은 이제 한 8만 명, 7만 명 정도 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저 인원들은 이제 뭐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업체가 도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체 자체가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를 예전에 공사를 많이 해서 20만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인력만큼 상선은 선박은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조선업종 자체가 후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군요. 가장 큰 쟁점이 삭감됐던 임금을 원위치라도 좀 시켜달라 이게 요구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도 기사를 볼 때는 30% 인상을 요구하는 걸로 이해하고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위치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30%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소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네. 간단하게 보자면 기본급이 있고 정기상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금이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2달에 한 번 정도 받는 건데요. 요 정기상여를 600%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한 달 월급의 절반 정도를 이제 2달 한 번씩 받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까지 통상임금에 이제 그 정기 상여금이 산입되면서 조금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 네. 그거는 그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여금 자체는 성과가 나야지 상여금인데요. 그렇죠. 적자 구조인 상황에서는 상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상여 몫이 20%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30%가 개개 노동자 관점에서는 자기 하여튼 찍히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줄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기본급에 녹여주든지 혹은 특별 상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복해 달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어때요?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이 양자 간의 임금 격차도 많이 납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베이스로 해서 미숙련된 1년 차라고 같이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에서의 임금 구조라는 것이 연공급이잖아요. 이제 연차가 쌓이면 계속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크게 반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정규직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제 현금성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 물론 이제 어떨 때는 협력사들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이 많이 원하청에 이제 임금 차이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NS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왜 선박을 굉장히 아파트 크기의 큰 선박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발판을 만드시는 하청업체도 따로 있고, 네. 근데 이 발판공이 15년 차인데 뭐 임금이 거의 그 뭐죠?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네네네. 된다. 이런 글도 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분들은 경력이 쌓여도 사실은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도 한가 봐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용접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량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차이가 나는 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용접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평택에 가서 삼성전자 공장 가서 용접을 했더니 거긴 20만 원을 넘게 주더라. 일당이. 예, 일당이. 근데 이제 뭐 조선소 가면 그거보다 턱없이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고, 조선소가 워낙 위험하니까요. 네. 중대재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선소를 꺼리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계속 이런 흐름이 가면 조선 업종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위험한데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특히나 이제 어렵고 험하고 위험한 일들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임금을 보전해 줄 필요는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동자는 계속 줄고 있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조선업은 또 특성상 일단 수주를 하더라도 배를 지어서 넘겨준 다음에야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후불로 많이 가는 추세죠. 예전에는 이제 5분할로 해가지고 20%씩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20%를 계약금을 받지만 마지막에 인도할 때 80% 받는 네. 방식이 돼가지고 초반에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영업 흐름이 안 좋냐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조선업의 호황이 온 게 이제 사이클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 그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가 없었습니다. 특히 수주가 좀 살아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선주하고 미팅을 해야지 이게 배를 수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가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계약했던 배들이 지금 건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원자재 값이 지금 인플레 그렇죠. 상황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저 대부분 철판 많이 쓸 텐데 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정말. 그럼요. 뭐 그래서 뭐 2배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외환에 대해서도, 그다음 자재값에 대해서도 뭐 이제 금융기법으로 해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또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청이나 이 하청 업체들이 실제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서 하청 업체 노동자들한테는 이익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매일 성실하게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요소를 다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하청 노동자들하고 충분히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보기가 썩 좋진 않았어요. 원청 노조에서 금속 노조 탈퇴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노노 갈등 형태로 상황이 좀 진행되면서 걱정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뭐 이제 2015년, 16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대우조선이 했지 않습니까? 그 공적 자금을 받는 조건은 뭐냐, 자구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구안은 이제 긴축 경영이고, 인력을 어느 정도 이제 축소하고, 장비도 축소하고, 뭐 자회사도 이제 덜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이제 반납도 하고 삭감도 했는데요. 그 임금들이 사실은 잘 회복이 안 됐고, 그러니까 원청 정규직들도 불만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나마 시니어들 계층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됐으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저연차라고 하면 한 1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임금이 본인들은 별로 높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2개의 회사가 이제 또 경력직들을 좀 공격적으로 지금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불만들이 뭐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저쪽에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계속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과 논리가 다 있고 네. 이것들이 서로 잘 조정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충돌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네. 사실 산업은행이 어쨌거나 지금 대주주인데 네. 산업은행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정말 좋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것 같아요. 부실기업,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실기업을 빠르게 인수하여서 이제 출자 전환 등으로 대주주가 된 다음 이제 매각 주체를 찾아가지고 빨리 네. 매각하는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호황기에도 한번 매각하려고 했었고, 하나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었으나 실패했고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선 또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제 매각하려 했으나 또 실패했고,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외에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자.
보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강점이 있으니 강점을 키워보자. 이러한 방식의 경영에는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부족한 것 매각에만 같아요. 장점이 네. 있지 네. 기업을 살리는 데는 장점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이게 매출을 뭐 많이 할 때는 15조까지 했던 회사를 한 번에 파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고민들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경영진 교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갈등이 한번 극단적으로 터졌다가 일단은 봉합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 할 것들. 예, 뭐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잘했으면 문제가 안 발생했으니까 그 정도의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네. 이제 이 딜레마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중요하고 하나는 근데 이제 임금 체제는 제조업의 만성적인 임금 문제는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2차에 뭐냐면 이제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엔 비슷한 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성과평가가 아니고 이제 어려운 일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직접 생산을 하는 분들이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냥 경영 지원지를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R&D 연구 개발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직무에 따른 급여를 어떻게 좀 편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것들은 그 이제 핵심 인력이 아닐 때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회사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 인력들은 어떻게 지킬까? 특히 이제 3사가 지금 임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아주 여론이 지금 흉흉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산업은 전공이 학과로 있습니다. 조선공학과가. 그래서 네.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임금 문제는 어느 정도는 업계의 관점에서, 생태계 관점에서 좀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 구조 갈등의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양승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